안녕하세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외웠던 역사는 늘 정답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발해는 대조영이 698년에 건국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딱 떨어지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절반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접하고 저는 와, 진짜 그런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던 그 나라가 사실은 스스로를 대진국이라고 불렀고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적인 황제 국가였다는 주장을 마주했거든요. 아주 도발적인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연호. 그러니까 황제만이 선포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시간 이름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연호를 추적해서 대진국의 잃어버린 역사를 보관하려는 한 학술 논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논문이 주로 근거로 삼는 역사서가 환단곡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환단곡이는 학계에서 위서,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논란이 아주 거센 책이잖아요. 네, 아주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이 논문이 이런 비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환단고기의 기록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세우죠. 아하. 그리고 마치 탐정처럼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서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와, 탐정이라니 재밌는데요? 네, 하나의 비석, 한 점의 불상 같은 이런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환단고기의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출발점으로 삼되 그걸 객관적인 유물로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발해랑 이 논문이 말하는 대진국,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주류 학계와 중국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698년에 말갈족 수령인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 네, 우리가 아는 내용. 713년에 당나라 현종이 그를 발해군왕으로 책봉하면서 나라 이름이 발해가 되었다는 거죠. 아, 책봉을 받아서. 네, 이 시각의 밑바탕에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 그러니까 제후국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군주는 당연히 왕이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딱 그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진국본기는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펼치죠. 그렇습니다. 시점부터가 달라요. 시점부터요.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바로 그 해에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게 바로 대진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들 대조영이 나중에 국호를 진으로 바꾼 거고요. 역사 기간도 229년이 아니라 259년으로 늘어납니다. 와, 이건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중국의 허락을 받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정신을 직접 계승한 독립국가라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진국의 모든 군주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아, 황제. 그리고 논문은 이 모든 자주성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이었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연호 이야기였어요. 네네. 솔직히 이전까지는 그냥 시대에 붙이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나라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엄청난 키워드라고요. 맞아요. 특히 첫 번째 연호인 천통을 둘러싼 공방이 정말 한편의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그렇죠. 주류 사학계는 중국의 신당서 기록을 근거로 발해의 공식적인 첫 연호는 2대 무왕의 인안이라고 봅니다. 아, 2대 왕 때부터요? 네, 다시 말해 건국시조인 대조영은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인 거죠. 아, 그러니까 1대 왕 때는 연호가 없었다. 이게 공식 입장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대조영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통이라는 연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환단고기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논문은 먼저 다른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썼다는 3일 신고 서문에는 천통 17년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 다른 책에도 나와요? 네. 그리고 대조영이 직접 썼다는 찬문에는 천통 16년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고요. 또 규원사화에는 나라 이름을 진이라 하고 연호를 천통이라 했다고 명확히 쓰여 있죠. 심지어 영순태 씨 족보라는 족보에는 기해년, 그러니까 699년이 천통원년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까지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이건 주류학계가 말하는 건국연도 698년하고도 1년 차이가 나는 환단고기만의 독자적인 연대기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라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헌 기록만으로는 그 책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정말 영화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죠. 네, 바로 일본의 한 개인 소장가 창고에서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한 미술사 교수가 일본에서 소장 중이던 동제불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불상 뒷면에 광배, 그러니까 그 후광 부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와,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천통 10년 12월 25일. 천통 10년이요? 이게 진짜라면 와, 우리가 배우던 역사의 첫 단추부터가 완전히 잘못 끼워졌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초대 왕은 연호가 없었다는 게 정설인데 그 정설을 뒤집는 유물이 일본 개인 창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논문 저자도 이 명문이 대조영의 연호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역사상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다른 나라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북제나 동료국 같은 경우 황제의 재위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했어요. 아하. 따라서 천통 10년이라는 기록이 새겨질 수 있는 군주는 재위 기간이 21년이었던 대조영이 유일하다. 이런 논리죠. 와,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름이 실제 유물로 모습을 드러낸 거군요. 네. 그런데 증거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금속 화폐도 있었다고요? 네. 2006년에 발해 통보라는 이름의 5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천통 8년이라고 발행 연도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발해의 5개 수도, 즉 5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있었죠. 이 화폐가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천통 연호의 존재는 물론이고 당시 경제 시스템까지 엿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이 화폐는 공개 직후부터 진위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실물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추가 연구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논문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천통이라는 첫 단추를 이렇게 맞추고 나니 다른 연호들도 다시 보이게 되네요. 네네. 특히 주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연호라면 환단고기의 기록과 교차 검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대 문항제의 연호인 대흥입니다. 아, 대흥. 이 연호는 신당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죠. 여기에 문항제의 두 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비가 발견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 유명한 공주 묘비들이요.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고요? 네. 묘비에서 대흥 연호와 함께 보력이라는 낯선 연호가 함께 발견된 겁니다. 보력이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처음 학계에서는 연호를 중간에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대흥을 쓰다가 보력으로 개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논문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묘비에 대흥보력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인 점에 주목합니다. 아, 같이 쓰였다는 거? 네. 이를 근거로 대흥이라는 연호를 폐지한 게 아니라 계속 쓰면서 일시적으로 보력이라는 연호를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두 개의 연호를 동시에 썼을 수도 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당시 진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연호를 바꾸는 중대한 일을 중국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지어 유연하게 운용했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그 묘비가 주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다면서요. 바로 황상이라는 표현의 등장이죠. 항상이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자기 딸 묘비에 우리 아버지는 황제라고 딱 새겨놓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대담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또한 공주가 죽고 3년 뒤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고구려의 3년상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아, 문화까지도. 네. 이처럼 묘비 하나가 연호의 실존은 물론 국가의 위상, 문화적 정체성까지 한꺼번에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전통부터 대흥크까지 진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다른 연호들도 비슷한 증거들이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12대 장종의 연호인 함화의 경우 일본에서 하마사년이 새겨진 불비상, 아, 이것도 일본에서요? 네. 그리고 하마 11년에 작성된 외교문서 사본이 발견돼서 실제가 증명되었고요. 9대 희왕의 연호로 알려진 주작은 주작통보라는 화폐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논문의 핵심 주장은 중국 역사서가 기록한 9개의 연호가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군요. 네, 환단고기가 그 빠진 조각들 5개의 연호를 추가로 밝혀주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건 역시 건국시조 대중상의 중광이라는 연호겠죠. 아, 맨 처음에. 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진국의 시작부터가 중국의 승인을 받은 제후국이 아니라 고구려 멸망 직후 그 유지를 이어받은 독립국가였다는 주장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니까요. 연호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심지어 역사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왕의 계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연대기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도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환단고기는 황제가 즉위한 그 해를 바로 원년으로 삼는 즉위년 칭원법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위년 칭원법은 대통령이 취임한 그 해를 바로 임기 1년 차로 보는 거고, 네네. 반대로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잉년 개원법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차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왕의 재위 기간 전체를 바꾸고 역사 전체의 연도를 뒤틀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논문 저자는 정효공주 묘비의 기록 등을 근거로 환단고기의 즉위년 칭원법 기록이 실제와 더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연호뿐만 아니라 왕의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인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마치 역사 기록에서 한 사람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혹은 애초에 없던 사람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대회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주류 학계는 중국의 당회유라는 기록을 근거로 이 인물을 14대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4대 왕 대위해. 하지만 환단고기에는 대위해라는 인물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쪽 기록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아예 없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논문 저자가 아주 도발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응? 당회유의 해당 구절이 혹시 오역은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오역이요. 네, 대위해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나라가 발해왕에게 선물로 하사한 커다란 옥도를 뜻하는 구절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물 이름이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상상력이네요. 한순간에 오역으로 교과서에 없던 왕의 함령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역사는 작은 단서 하나로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는 세배군요. 네, 이처럼 연호의 실존 여부, 연대기 계산법, 그리고 왕의 계보까지 환단고기는 우리가 알던 발해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연호라는 열쇠를 가지고 대진국이라는 미지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네, 솔직히 위서 논란 때문에 선입견을 가졌던 환단고기의 기록들이 실제 유물과 만나면서 우리가 알던 역사의 빈틈을 채우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아, 그렇죠. 한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즉 자주적인 황제 국가로 여겼는지 아니면 강대국의 제후국으로 만족했는지를 둘러싼 정체성에 관한 거대한 담론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불상, 한 줄의 비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네, 교과서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계속해서 다시 쓰이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바로 그 점이 역사를 탐구하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문 덕분에 천통이나 함화 같은 연호는 그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어느 정도 증명이 됐죠. 하지만 아직 환단고기에만 기록된 건국시조의 연호 중광이나 후대 왕들의 연호인 대정, 천복 같은 이름들은 여전히 역사의 안개 속에 남아있죠. 만약 미래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천복 27년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유물이 발견된다면 와, 그 순간 우리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어쩌면 역사의 가장 극적인 반전은 아직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